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의미를 추구하는 여자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입니다. 네, 5월 10일 대선 이후에 6월 1일자로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 정당 판세 또한 흐름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대책과 세제 규제 완화,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급 대책은 임기 내에 전국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할 것으로 예고하였고, 이에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200만 호의 재건축 연한이 이미 지났고, 따라서 이 1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재건축을 위해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정밀 안전진단 공약을 폐기 수순을 밟겠다 했지만, 현재 안전진단 완화 관련 대책은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3년 이상 긴 호흡의 공사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건축 사업이니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많은 물량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기 신도시는 용적률 500% 상향 공약도 맞물려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 경기지사 및 이제 후보자들이 1기 신도시 민심이 좌우될 재건축에 대한 방대한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화로 인해서 1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인 일산과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세제 관련 정책입니다. 완화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이 있죠. 저희가 지금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으로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20%,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이제 구간을 가정했을 때 3주택자의 경우는 중과세율 매기게 되면 75%까지 최대의 세부담을 갖고 있었고, 이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82.5%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5월 9일 날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해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물이 상당 수량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1년간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죠. 따라서 현재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풀리면 집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 아냐? 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죠. 해당 표를 보시면 5억에 이제 매입을 하셔서 양도가액 15억에 이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 시,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한 아파트에서 세법 개정 전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때, 최대 72% 적용됐을 때와 개정 후 일반 세율이 적용됐을 때를 비교해 볼 시 세금으로만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 배제를 통해 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활로가 생겼고,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란 것인데, 이 실제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풀리긴 풀렸지만 중심지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매물이 먼저 풀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급지의 차순위 주택들은 이미 19년도, 20년도 12월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재산세, 종부세와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열풍이 불 정도로 높은 그 증여치를 기록하면서 증여를 통해 빠져나갔죠. 이런 분들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를 하면은 이 증여자 기준의 양도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아져 이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하며 가져갈 똑똑한 부동산은 조치를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심지는 물건이 풀리지 않거나 매도자들은 내야 할 세금만큼 상승할 여력 또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증여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라도 종부세와 재산세 기산 시점이 이 6월 1일 현재 지났죠. 6월 1일이 이 기준으로는 어차피 세금을 내겠다. 중과배제에 대한 혜택 기간도 남아 있으니 추이를 보며 적정 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서 외곽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지는 또 얹혀진 각종 세금만큼 다시 오른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는 반복되는 부동산 흐름이 이 세금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김없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즉 외곽과 수도권이나 서울과의 양극화 현상이 크게 일 것이라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논란에 서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예고되어 있었죠. 또 집중되는 것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인데 현재 1차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2차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중과세라는 말이 많았죠.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현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걷고 있는 이 종부세가 전액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이 지자체에 기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고, 즉 합쳤을 뿐 걷는 비용은 같아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오히려 지방세로서 합쳐지면은 각 기초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서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청년 신혼 생애 최초 계층에 대해서 특별공급 제도, 원가주택 50만 호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주택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택지 부족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서울 내에서의 다수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주택이라도 서울 혹은 수도권 내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완화도 역시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는데, 이 LTV에 대한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투기가열 지역은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 생애 최초 외 가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의 LTV는 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LTV만이 언급됐고 DSR은 강화된 규제를 그대로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DTI에 대한 완화 예고는 없는 상황이죠. 또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될 것이라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3%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시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불황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보다 추가 집값 상승에 더 무게 비중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 인상의 이슈가 아주 큰 상황이라 해도 금리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오른 금리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 전환을 통해서 세입자에게 정가에서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주택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는 월 이자와 이 주택 담보 대출로 내는 월 이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똑똑한 한 채에 대한 니즈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더욱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한 지금 이 완화 규제를 내놓았는데 감면하거나 확대해준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해 더욱 영끌 심리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취득세는 다주택자에게도 중과 완화로 예고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도 예고를 했지만 현재의 대외 정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의 공급이 제한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앞서서 말씀드렸듯 250만 호 공급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25년까지는 계속해서 서울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높아 집값 상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집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1년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나온 회피 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또한 1년 이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취득세 8% 중과를 1년 유예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으신 무주택자나 이제 혹은 일시적 2주택자, 즉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남권이나 이런 상급지 이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종 천재지변과 세계적 이슈를 통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급등하는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을 눈여겨보셔서 이 부동산 틈새 시장을 통해 안전하게 실물 자산으로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녀들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